네,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는 9일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 또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항행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비행기도 가면 안 되고 배도 뜨면 안 된다. 네. 근데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1일 날 선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또 북한이 그렇게 동쪽에다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는 또 2일 날에는 서쪽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즉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험 발사대를 설치했던 은하 3호를 발사했던 그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항해북도 운율군에 떨어지는 이런 발사를 단행해서 이게 무슨 동성격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태양절 또 이제 미 국방장관의 서울 방한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9일 날에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국방 예산 뭐 이런 게 이제 통과되도록끔 되다 보니까 뭔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그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끝나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곧 미사일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정도 쏠 가능성이 꽤 크죠. 노동 미사일 정도. 특히 지금 북일 간의 협상이 한참 되다가 최근에 조총련 의장 집을 가택 수사하는 등 북일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4월 중순에는 최고인민회의도 열리고 김정은이도 이때 권력을 잡았고 여러 가지 4월 달에는 항상 행사가 많습니다. 태양절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수년 전에 그 229 합의를 깨고 장거리 미사일 쏜 것도 4월 13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오고 또 4월 10일은 또 노동당 창당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쏠 이유가 많죠.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견다행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장거리 미사일 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 핵실험 쪽으로 가서 북한이 완전히 그냥 핵을 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노동 미사일 정도는 쏴봤자 이 어떤 항행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로서도 우리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자신들 군 사기도 북돋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장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비하면 오히려 좀 조용했던 편이에요, 올해가. 네. 작년만 하더라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핵정상회담하러 박근혜 대통령 가셔가지고 아베, 오바마 이렇게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때 노동미사일 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도 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그 노동 미사일을 이제 탑재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군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L로 불린다는. 예.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국방부 부대변인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움직임 포착된 내용이죠. 네. T의 이 노동미사일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같은 경우는 이동식 발사체이기 때문에 북한군 전력 동향에 대해 한미가 공조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여러 차례 아까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2월에는요 원산에서 함대함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요. 또 2월에 이렇게 3번을 발사했고 3월 2일에도 스커드 C 계열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월에도 단거리 미사일 1발, 또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쐈습니다. 예, 앞서 안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격서격으로 이쪽에다 설정해놓고 엉뚱한 데로 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제 5월 9일 모스크바에 나가기로 거의 확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전에 북한의 존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아마 평양이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 나가기 전에 적어도 로동 미사일 뭐 한 1200km, 1400km짜리를 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성격소식으로 동해안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동창리, 바로 동창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BM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대가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즉 철산반도인데 거기에서 ICBM을 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제 미국 국방장관도 오지, 여러 가지 지금 한미 합동 훈련도 채 끝나지 않았지.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위험성,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니 뭐 핵실험 이런 쪽으로 우린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국제사회에 좀 인식시키는 목표가 있다면은 ICBM도 발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의 이른바 우리의 해군 사령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교체가 됩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느 날 북한의 어뢰, 이 어뢰라고 하면 뭐 최근에 있었지만 천안함 사건의 그 주범이지 않습니까? 잠수정 타고 가서 어뢰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어뢰가 갑자기 없어졌대요. 북한에서. 어뢰가 없어졌답니다. 분실했어요. 게다가 그 어뢰를 싣고 가야 될 어뢰정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해군 사령관까지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북한 내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 작은 어뢰 정도면은 정말 북한 돈으로도 이건 수억 원을 하는 어뢰인데, 예,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문제는 작은 고난이 행군 뒤에 북한에서는 군부대에서 무기도 팔아먹고 포탄도 팔아먹고 심지어는 그 어뢰종의 기름을 전부 빼 팔아먹어서 이제 연평해전에서도 우리한테 당했단 말이죠. 예. 이런 걸 볼 때 제가 좀 뭐 섣부른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해군이 이게 올해까지 또 팔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서는 북한 무기도 구입하고 또 그쪽에서 무기가 북한으로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이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사령관을 바꿔야 될 정도라면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아마 규정된 것 같고, 김정은 스타일이 뭡니까? 별을 뗐다 붙였다. 이 김명식 상장에 별 하나 떼서 중장으로 해군 사령관에 둘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전격 교체하고 부총참모장이던 이용남 중장을 상장 달아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뭔가 이 어뢰 분실 사건이 이게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어뢰정이 북한 해군의 주력 무기고 핵심 무기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팔아먹을 정도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상당히 글쎄요, 어려울 팔아먹은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작년 12월경에 어뢰정이 북한 해군의 주력이 어뢰정하고 이제 고속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뢰정이 한 100척 정도 있는데 40톤 정도 급이에요. 근데 우리 천안함 같은 경우에 1220톤급이거든요.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작지만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뢰를 하나씩 싣고 다니다 양쪽에서 쏠 수 있고. 그래서 한 100척 되는데 지금 북한에 한 4척 정도 있는 세르센급 어뢰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170톤급이라서 예. 좀 신형이고 좀 어뢰도 많이 장착을 하는데 혹시 그래서 이걸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예. 팔아먹고도 남포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다 그러고 찾는 척하다가 못 찾았다 발뺌하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내쳤다. 이런 게 이제 추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뢰만 따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뢰 어뢰를 정을 실은 배를 통째로 네, 잃어버렸단 어뢰를 말이에요. 장착한 어뢰정을 분실한 거죠. 예. 분실했는데 그 큰 배가 아무리 170톤급이라도 천안함보다는 10분의 1만이지만 이거를 서해 바다가 깊지도 않은데 분실한다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에 실전 배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에서 주민들한테 또 군부대한테 물고기잡이 생산량 과제가 아주 무겁게 내려오는데 이걸 수행하려면 엔진이 좋은 배, 선박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어뢰정을 슬쩍 그냥 이 5선으로 바꿔가지고 그 엔진을 이용해서 물고기잡이 생산량 과제를 수행하려고 민간한테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측에 팔아먹었는지 어쨌든 심각했길래
해군사령관이 전격 교체되는 이런 처리가 있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뭐 사고에 의해서 없어진 거를 그냥 얘기를 발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팔아먹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두 가지 경우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최근에 그 김정은 체제로 갔다 하더라도 군의 기강 문제는 아직도 그 북한군 내부에서는 역시 먹는 게 우선이고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엔 또 이제 그 해군 함선이 훈련하다가 통째로 가라앉아 가지고 10몇 명이 사망하니까 묘지를 만들고 김정은이 직접 가서 묘지에다 나를 상주로 놓으라 이럴 정도로 수십 명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그 수장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면 예. 그 중에서 뭐 150톤급 뭐 오래종 하나 팔아먹든지 오선으로 개조하든지 하는 것은 북한군에서는 이 적자 생존이 원칙에서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핵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타결이 됐는데 자연스레 이제 국제사회 시선은 북한의 핵 문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 북한에게 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글쎄 어쨌든 호재는 호재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마지막 북한만 해결하면 국제사회의 핵 문제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나라는 이제 미국에게 주적으로서의 마지막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커졌다고 이제 보여지죠. 미국으로서는 미얀마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쿠바하고도 관계 정상화 지금 한참 하고 있고 네. 이란까지 지금 타결했는데 쿠바는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으니까 이란의 이 핵 협상 타결은 물론 6월 말까지 또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종 타결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만이 남았는데 그러나 북한 핵은 이란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은 이란보다 훨씬 더 핵 보유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도 포기하려면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테고 미국으로서는 북한한테 벌써 여러 차례 속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핵 없는 세상 연설하려고 했는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2.29 합의했는데 또 기만적으로 해가지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 실험하고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아주 성가시고도 못 믿을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을 지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또 크고요. 거기다가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뭐 유언으로 이게 핵이 이 공화국의 유산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 헌법에다가 아예 그냥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네. 포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그 반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또 미국으로서는 내키지 않고 그렇죠. 거기다가 육자회담 해야 되는데 6나라가 다 합의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좀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할 것 같은 이유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5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이 권력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권력의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 문제보다 체제 안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경제 제재에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란은 석유를 못 파는데 북한은 뭐 팔 것도 없고 이제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봤을 때 뭐 경제 제재 해야 크게 뭐 이럴 게 없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유 볼까요? 아까 용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죠. 김정일이 남은 유훈이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고요. 네 번째 이유는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줄 보상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유로는 핵 압박보다 무서운 인권 압박, 핵 포기 때는 인권 문제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김정일의 유훈, 뒤집기 어렵다는 부분을 좀 안 소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실 김정은 사람으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김정일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갑자기 핵 포기하겠수다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시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 즉 김정은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핵은 결국 군부의 마지막 지탱점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군부가 지금 김정은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 나는 핵을 포기하고 싶다. 뭐 이란의 로하니처럼. 그러나 김정은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군부가 그걸
뒤에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 마음대로 포기한다 만다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북한군은 작년에 육해 공군에 이어서 전략군을 새로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군의 핵심은 바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로켓,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북한 군부는 이미 김정은 또는 그 후까지도 대비하는 이런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대로 안 되는 핵무기, 군부가 어떻게 동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나 또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고개라는 것입니다. 이 이란의 로하니는 어찌됐든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지만 또 그 선출한 이유나 배경은 자신이 그걸 책임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 빵을 빨리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핵이라는 게 이를테면 선군 정치의 상징이죠. 예. 선군 정치가 뭐겠습니까? 군부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핵을 개발하면서 예산도 많이 주고 또 핵을 개발해서 북한 군부의 위세를 높여주고 또 하나는 핵을 개발하니까 남한이나 미국하고 대결 국면이 되죠. 그럼 군부는 더 좋아하죠. 긴장이 조성되니까 군대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이라는 게 김정은의 권력을 지탱하는데 상징이자 실질적인 권력 지탱 수단이 되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포기한 이후에 핵 없이 과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지원 문제를 놓고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동교동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네, 동교동계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화요 모임을 개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화요 모임 현장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는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임입니다. 예, 최근에 그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과 전직 의원들이 이희호 여사를 보좌해서 이 현충원을 찾는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과거 동교동계 인사들까지 이번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모임에는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과 김옥두, 박양수, 김방림, 정균환 전 의원 등 5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직전 화요 모임이 지난달 31일 있었는데요. 당시엔 권노갑 상임 고문의 광주, 서울 재보궐선거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이러면서 동교동계 모임이 지목받았는데 이 선거 지원 문제를 표결에 붙였는데 전원 반대 입장을 밝혀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전략에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동교동계 좌장인 지금 일단은 박지원 의원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권노갑 상임 고문을 또 만났기 때문에 이제 동교동계에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핵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다음은 북한이다. 라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내용인데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5가지를 뽑았는데요. 북한이 이미 1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협상이 재개될 때 안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핵시설 전체의 파악이 북한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핵협상에 북한이 크게 관심 없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또 미국이 북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께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죠.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십니까? 저 중에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북한의 핵은 이미 거의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더 많은 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 번 속여왔기 때문에 9.1 공동성명에다 2.13 합의니 여러 번 합의가 됐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그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속았던 경험을 생각하면 자칫
마지막 협상 대상이니까 한번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자칫하다 또 속아 넘어가면 완전히 먹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이란 같으면은 석유를 개발하려는 석유 메이저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하고는 관계 개선돼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뭐 자력갱생 체제니까 뭐 제재 해제해봤자 크게 얻을 게 없는데 그러려면 반대급부로 경제 원조 같은 걸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상 지금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긴장을 완화해서 중국 견제 노선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동기는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최대의 지금 북핵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대의 난관이 이제 북한이 핵 협상에 크게 관심이 없고 미국의 관심도 줄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깜짝 협상 카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난달에 지금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어떤 비행기가 평양에 잠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전 클래퍼 저 안보국장이 들어가듯이 어떤 고위층이 평양을 방문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뭐 홍 박사님 설명하신 대로 미국이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뭐 당장 얻을 수 있는 순간이익이 없고 또 미국도 적어도 뭐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의 이 트러블 메이커인 북한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도 유리할 것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재집권하느냐 마느냐 이제 10년 민주당 정권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떤 변수로 활용하느냐 이것도 이제 북핵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찰나에 가서는 미국이 뭔가 깜짝 그 이벤트 이런 문제 그러니까 리비아 문제, 쿠바 문제 이어서 지금 이란, 지금 북한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은 북한이 그렇게 미국에서 전격적인 반대급부 즉 경제 원조나 안전 보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이나 미국이 다 이 고깃덩어리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게 내던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오늘 그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사장님들이 오늘 방북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 우리 통일부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응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저렇게 성의 있게 항의 방문입니다만 방문해서 협상하겠다는 것은 성의를 보이는 거고 또 북한의 요구는 뭐 5% 이상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에서 그 인상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방북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 협상 태도에 응해 온다면은 개성공단 문제가 또 확산되지 않고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참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제 기업인들이 방문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협상을 제안을 해야죠.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올려줄 용인이 충분히 있고 북한도 지금 세계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 살리기에 김정은이가 나선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동의하고 너네도 경제 발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장으로 끌어나와서 5% 정도에서 이렇게 인상해주고 매년 5% 정도는. 그렇죠. 네. 5%가 이게 한계선으로 이번엔 남지가 넘었어요. 5%가 넘었어요. 5.18%인데 네. 그러니까 그 0.18만 빼면은 우리 비슷한 기업들도 수준인데. 대체로 5% 정도는 올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상호 간의 신뢰만 조금만 합의가 회복되면 없었다. 네. 저는 극복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